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의 자금원인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와 해외 노동자 파견에 적극 대응하도록 G20 정상회의에서 촉구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인도네시아 인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우리 정부의 도움을 받으며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드는 반국가 행위로 국민과 함께 단호히 대응하라고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대장동 수사의 혼선을 주려던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가짜뉴스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신학림 씨가 팔았다는 책값 1억 6,500만 원에 대해서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중국을 벗어난 수출길을 열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아세안과 G20의 공동 대응 방안을 찾으며 부산 엑스포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가을 외교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주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캄보디아 및 쿡제도 등과의 양자 회담이 확정되었고, 여타 아세안 회원국과 파트너국들과의 양자 정상회담 개최도 추가적으로 조율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영내 현안 그리고 국제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개진하고, 윤 대통령은 먼저 첫 방문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세안 회의 참석 말고도 수십 건의 개별 양자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의 발표. 이번 순방이 열리는 두 도시에서 자카르타와 뉴델리를 말합니다. 소다자회의와 양자회담을 포함해 모두 14건이 성사됐고, 추가로 6개 나라와 하는 양자회담을 조율하고 있다. 자, 이게 11월 파리에서 열릴 세계 엑스포 유치 1차 투표를 겨냥한 적극적인 유치 행보라고 봐야겠죠?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순방 일정에서 3대 키워드가 있는데요. 한 아세안 연대 구상 본격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글로벌 책임 외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산 엑스포 총력전, 이렇게 아예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많은 국가들과 양자회담이 지금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11월에 지금 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를 목표로 해서 보다 부산 엑스포를 적극적으로 그 피치를 올리면서 마지막에 이제 좋은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의 일정은 8일까지고요. 9일부터는 인도 뉴델리에서 G20 정상회의가 지금 개최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에 있어서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초청을 해서 공식 방문하게 되어 있고요. 또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도 많은 정상들과 함께 만날 텐데, 특히 믹타라고 해서요. 그 앞글자를 땄습니다. 5개 나라의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 국가와 또 방글라데시, 코모로까지 해서 양자회담도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저거는 이제 뉴델리 G20 회의 도중에 이루어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막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 국가들, 특히 아세안 정상회의 주최국인 인도네시아와 G20 의장국인 인도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역시 한번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방문지가 인도네시아와 인도다. 두 나라는 국익 차원에서는 우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우리의 실용 네트워크 비즈니스 외교를 확장하는 데 두 나라는 확실한 거점 지역이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포스트 차이나의 거점 국가 두 곳을 방문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앵커님,
전 세계에서 인구 1위 국가가 어딘 것 같습니까? 비공식적으로 중국을 인도가 제쳤죠. 그렇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저도 확인해 왔더니만 인도가 14억 3천만 명 정도로 해서 몇 천만 명 정도 지금 중국을 능가한다라고 근데 하는데 집계가 안 돼요. 아직 집계가 안 될 정도로 많아서. 많죠. 네. 그러면 4위 국가가 어딘지 아시나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게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네. 지금 1위가 지금 인도, 2위가 중국, 3위가 미국, 4위가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가 한 2억 8천 정도 되니까 합치면은 한 17억 명, 거의 80억 인구를 봤을 때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가오는 한 6, 7일 동안 전 세계 인구의 한 20%에 해당하는 인구를 가진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순방하고 온다는 점에서 우리의 어떤 경제 외교의 어떤 지경을 상당히 넓힐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지금 그 인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식적이지만 인구가 1위이고 매년 경제 성장률이 6%. 마치 20, 30년 전에 중국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활발한 경제 성장이 있는 것이고 나아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 그권에서 이 GDP가 전체적으로 한 35%.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은 인도네시아만 있어도 그냥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그 자체로서의 어떤 내수적 시장 경제를 갖춘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국빈 방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한다는 점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다가오셔서 추석 무렵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좋은 어떻게 보면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피셜 방문, 공식 방문으로 일단 대통령실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먼저 방문하는 나라 인도네시아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계속 나오지만 탈중국의 강력한 대안으로 거론이 되는데 자 어떤 강점을 우리가 들 수 있나요?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일단 인구가 많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수십 년 동안 세계 공장 역할을 충실히 해왔는데 이제 그게 좀 한계점에 달했다는 그 여러 예측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 중국의 대체국으로서 어느 나라가 가능할 것이냐 했을 때 역시 인도네시아가 가장 좋은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는 네. 것이거든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인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중국의 인건비가 상승한 것에 비해서 신제조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이제 천연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럼 니켈 뭐 세계 1위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면적으로 따져도 인구로는 4위지만 면적으로 따지면 전 세계 14위.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면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섬이 엄청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풍부한 자연자원, 또 넓은 면적, 또 풍부한 인구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세안 전체 경제의 3분의 1 이상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앞두고 세계 최대의 통신사인 미국의 AP와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저희가 뽑았는데요. G20 회의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 자산의 탈취, 해킹을 말합니다. 해외 노동자 파견 등 북한의 불법 행위에 적극 차단을 강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점에서 이게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엊그제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서 계속 장거리, 단거리 탄도탄 미사일 내지는 순항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유엔 보도를 보면은 그 어떤 때보다도 지금 굶어 죽는 아사자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에 수백억 원 하는 미사일을 계속 쏘아댈 수 있는 그 자금의 근원이 어딘가 했을 때에 지금 윤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처럼 가산 자산에 대해서 탈취 아니면은 해외 노동자 파견 또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결국 불법적인 자금을 계속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유엔 제재의 어떤 실효성을 높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인도나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안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이번 순방을 통해서 단순히 경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들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는 경제 안보의 어떤 협력을 강화하는 굉장히 귀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 AP 서면 인터뷰에서 다음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론을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역시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에 책임이 있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자, 이 건설적인 노력에 밑줄이 좀 그어집니다.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뭐 신냉전이라고 일컬어지지 않습니까? 그 한미일이 삼각 협력을 강화하는 만큼 북중로도 지금 밀착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5개 나라가 있죠. 미, 영, 불, 중, 러. 네. 그중에서 이제 한 나라가 중국이란 말입니다. 네. 그럼 이 중국의 역할이 북한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대하거든요. 특히 그 경제 의존도를 따져보자면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97%입니다. 그러니까요. 한 나라에 완전히 몰빵을 하고 있는 건데다가 지금 경제 제재가 국제적으로 있는 데다가 코로나 사태까지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97%면 이거 최고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2위 국가가 베트남인데 여기는 1%예요. 1%. 뭐 거의 무시할 수준이죠. 그러니까 의존도상으로 볼 때 이 북한은 중국에 엄청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의 내부의 체제 불안정성이 결국 중국에도 좋지 않다. 그러니까 중국의 국익에도 해가 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아사자가 속출하는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 하에서도 핵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여기서 분명히 중국의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점을 경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에 앞서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9월 1일 대법원이 이미 1975년에 반국가 단체로 최종 판결한 일본의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했는데요. 대변인의 전언을 통해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또 자유민주주의 국채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 1970년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일본의 이 조총련을 북괴를 지지하고 찬양하는 반국가 단체다라고 확정 판결을 했죠.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그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조총련이 북괴를 지지하는 반국가 단체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판단했고 그와 같은 판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총련이 얼마나 지금까지 이제 대한민국과 관련해서 강력한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보면은 1945년 해방 당시에 일본에 있었던 조선인이 한 200만 명 된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해방된 이후에 귀국하지 않고 일본에 남아 있는 제1동포가 6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는 북한이 훨씬 더 경제력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조총련 정성희 같은 경우에는 한 53만 명이나 거의 다 됐다라고 하는 가입했어요. 것이죠. 다만 지금 그 최근에 2000년에 들어서는 한국과 북한 사이의 경제력이 뒤집어지면서 이 부분도 2015년 어떻게 보면은 일본 내의 통계를 봤을 때에는 한국 국적이 46만 명, 일본 귀화가 36만 명, 그러면서 조선 국적, 그러니까 북한의 국적이 한 3만여 명으로 해서 굉장히 쪼그라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보면은 60년대,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일본에서 북한으로 600억 엔 내지 800억 엔, 우리가 환율로 보면 공을 하나 더 붙이면 되는데 6천억 내지 8천억이라는 돈이 매년 일본에서 이 조총련을 통해서 북한의 자금으로 들어왔고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돈을 다 합치면은 1조엔, 쉽게 말하면 10조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일본의 조총련을 통해서 북한으로 지원됐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조총련의 어떤 역할이 컸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970년에 대법원이 이 반국가 단체라고 한 이 단체 행사에 승인도 받지 않고 갔는데 이거는 국채를 파괴하려는 반국가 행위다라는 게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이었고요. 네네.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을 그 행사에서 한 간부가 했는데 이 말을 윤미향 의원이 앉아서 끝까지 들었다. 이 부분을 또 이제 대통령실은 지적했고, 자, 이런 행위를 도대체 국민의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이 할 수가 있는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은 국회법에 따라서 선서를 해야 됩니다. 그 선서가 국회법 24조에 있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돼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게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서 이 성실하게 얘기를 하겠다라고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헌법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반국가단체 모임에 가가지고 거기에 그리고 또 앞에서 리더라는 사람들이 한국을 괴뢰 도당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참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인 것인지 아니면은 조청년을 대표해서 북한의 국회의원인지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의원의 윤리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법적인 문제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더 큰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한때 민주당 소속이긴 했지만 지금은 무소속인 의원의 행보를 이렇게 강력한 톤으로 비판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의 좌우 진영, 이념 문제를 떠나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이 있었고 또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민주당을 포함해서 야당 측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지금 이념이 뭐가 중요하냐. 근데 이거 실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네. 윤미향 의원 현역 의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박차고 일어나야 정상이지 그것을 끝까지 듣고 앉아 있었다는 거 그게 제일 큰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근데 오늘 윤 의원이 김어준 매체에 나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 뭐라 했나요? 나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헌화만 했을 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귀가 없나 보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었던 거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우리의 헌법 가치 더군다나 세비 받는 현역 의원이 그 자리에 가서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것 자체로도 얼마나 이것이 상징적으로 우리의 반국가 세력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같은 행사가 지난해에 열렸을 때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사전 접촉 신고를 하지 않고 조총련 관련자를 외국에서라도 만난다면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상에 지금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9조 2항 내지 30조의 같은 경우에는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이나 신고 수리가 필요한데요. 수리라는 건 이제 서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오케이 하는 거죠. 결국 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할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 원이 포괄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오늘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본인 스스로도 이제 어떤 언론 보도를 냈는데 네. 과태료를 접수를 하고 국익에 반한 것은 본인이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힘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런 논리가 나오죠? 본인은 한마디로 이제 간토 지진에 따른 피해 참사와 관련돼서 오랜 기간 우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당신들은 뭐 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피해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 적법 절차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절차는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정당하게 했다? 그게 누가 어떻게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본인의 어떤 그 해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것처럼 지금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그 제대로 어떤 신고를 했는 것인지 네. 그리고 또 국회에 의전을 받기 위해서 일본에 참석하는 어떤 행사에 대해서 신고할 때에 의도적으로 조총련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을 삭제한 것이 아닌지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꾸준히 했던 행동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차의 적법성 이런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비난 내지는 어떤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윤미향 의원은요. 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주일 한국 대사관의 차량 지원을 본인 말로 공항에서 숙소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행사장에는 그 차 타고 안 갔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개인 일정이라고 하더라도 의원실에서 이제 협조 공문을 보내게 되면 이것을 외교부나 아니면은 주일 한국 대사관에 협조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아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항에서 다른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입국 심사를 하는 걸 받잖아요. 그렇죠. 그 입국 심사에서 이 사람은 한국의 중요 요인이기 때문에 패스트 레인이라고 해서 좀 이걸 간소화해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네. 그리고 말씀
말씀하셨다시피 공항에서 호텔까지 교통 지원 이런 이 의전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은 기입을 안 했어요. 그 공문 신청을 할 때. 네. 그리고 거기 이제 조총련 관련 단체가 주최를 하기 때문에 북한식 표현이 있는데 그런 거는 교묘하게 한국식으로 바꿔가지고 이른바 이제 간토가 아니라 간또. 그렇죠. 뭐 이렇게 하죠. 간또를 간토로 바꿔서 민단식으로 표현을 한 것을 기입을 해가지고 공문 요청을 이제 했다는 거죠. 공문 조작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단에서 초청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번에는 거기를 못 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난 3월 1일에 그 역사상 최초로 그 임시회가 국회가 열렸었잖아요. 그렇죠. 방탄 목적으로다가. 근데 그걸 열어놓고 안민석 의원 등 해서 윤미향 의원이 일본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네. 당시에. 그때도 민단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도 초청이 없었대요. 초청 안 받고 갔었어요, 그때는. 그렇습니다. 네. 민단이나 조총련이나 정치인들에게 특별한 초청을 하지 않는다고 알아서 합니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셀프 참석이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이제 간토대지진 99주년 행사에는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이제 통일부에 접촉 허가 같은 것을 이미 다 갔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상 위반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윤미향 의원의 경우는 완전히 그와는 다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자, 논란이 갈수록 커지자 윤미향 의원은 색깔론으로 갈라치기를 하지 말라는 입장을 내고 강력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그 주장의 핵심을 좀 요약을 해봤어요. 한국의 백주기 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일본 시민과 동포들이 추진하는 추도 행사에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몇 분이라도 참여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고 여러 의원들께 제안했지만 모두 참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혼자라도 참여하는 것이 일본 시민들과 제1동포들에게 덜 미안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방일 활동을 준비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그 준비한 분들에게 덜 미안하겠다. 자, 이런 또 주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본인들은 이제 철진한 색깔론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거꾸로 한번 되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파 쪽에서 자유우파 쪽에서 태극기를 들고 이제 그 열심히 그 집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극우다라는 딱지를 계속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극우라는 딱지 붙이는 것은 철진한 이념 얘기 아닙니까? 본인들에 대한 어떤 이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철진한 색깔론이다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자기들과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극우다라고 해서 계속 그 부분을 무시하고 폄훼하는 그런 것은 본인 스스로의 어떤 그 비판에 대한 정당한 그 어떤 대응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 이게 왜 철진한 어떤 이념 공세입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북이 서로 대치돼 있고 통일 규정이 있는 반면에 또 북한은 반국가 단체임이 명백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교류 협력의 대상이기도 합니다만 매일 우리 머리 위로 지금 미사일을 날려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게 대응을 해야 될 그 필요성이 있는데 한쪽만을 가지고 계속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나아가 지금 특히 그 지난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이념적 지도가 지나치게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정상화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왜 이념 그 철진한 이념 공세냐라고 하면서 노터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어떤 이념 그 헌법적 정체성으로서의 어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립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지나친 견제다 이렇게밖에 오히려 비판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색깔론 갈라치기라는 주장은 오히려 이 윤미향 의원이 하고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미향 의원께서는 조총련 행사 참석 관련해서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 위반에 해당이 되고 통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 협력 체계 확립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절차를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윤미향 의원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색깔론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계십니다만은 법에는 색깔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원칙을 갖고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은 윤미향 의원을 국회윤리위에 제소하고 윤 의원이 몸담았던 민주당에 대해서는 의원직 제명에 협조를 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얼마 전 김남국 의원 사태 때도 이 코스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안 됐잖아요. 이게 제대로 협조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될 리는 없다고 예측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윤미향 의원의 경우에는요. 이미 제명 공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윤리특위에. 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그 모금된 거 횡령 혐의로 네. 지금 항소심의 재판 진행 중 아니겠습니까? 그 사안으로 이미. 네,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 2심 결심 공판이 최근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본인이 굉장히 울먹하면서 막 울면서 얘기를 했대요. 국회의원의 대가치고는 너무 크다. 나는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 그게 바로 사익을 취한 거거든요. 네. 그때 당시 문제가 됐을 때 뭐 돼지고기 사 먹고 발 마사지 받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옮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그런데 이제 결심 공판이 이제 9월 20일 선고가 있게 됩니다.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기소건으로 인해서 이미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위반으로 해서 이미 윤리특위에 제명 공고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김남국 의원 건과 비슷한 경로를 밟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이것이 소위에 지금 계류 중인 상황에서 어제 다시 국민의힘이 또다시 제소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헌법 위반이자 국회의원의 직무 위반으로 해서 했는데 저는 이 문제는 윤미향 의원이 당초에 문제가 됐을 때 과거에 기소되기 전에 그때 이미 사퇴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그보다 더 좋으려면 본인이 국회의원직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민주당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뭐 탈당했다고는 합니다만 사실 위성정당으로 비례대표를 줬잖아요. 그렇죠. 그때 1번이 그 닥터카로 문제가 됐었던 신현영 의원이었습니다. 이후에 권인숙 의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7번을 받아서 윤미향 의원이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렇죠. 이 당시에 문제가 됐을 때 이미 사퇴를 했어야 됐다. 그리고 지금 근신을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일본의 조총련 관련 행사에 가서 그렇게 뻔연히 그런 얘기를 듣고 앉아 있었다. 뭐 총체적 일종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보기에도 너무 나간 그런 행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 장경태 민주당 의원 최고위원이죠. 9월 4일 한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거기서 조총련을 약간 다소의 친북 성향이 있는 정치단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체를 모르는 건지 팩트를 무시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장경태 의원님 좀 공부 좀 하십시오. 아시다시피 이제 민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들로 사실상 구성이 돼 있고 이제 그 조총련 같은 경우에는 북한 국적 내지는 북한 국적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70년대에 대법원이 이미 반국가 단체라고 확정 판결을 했던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모르면서 다소 친북적 성향이 있고라고 하면서 이 그 국민의힘 쪽 패널에 대해서 뭐 여당 쪽에서 간첩 단체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국민으로서 이런 분을 국회의원으로 국민의 대표로 뽑았다는 사실 자체가 좀 서글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알면서도 저렇게 하는지 아니면 모른 척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해서 방송에 나와서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와 같은 어정쩡한 태도가 민주당의 태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명확하게 지금 그 사안을 밝혀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나아가 지금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은 무소속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큰 틀에서 왔을 땐 여전히 민주당과 같은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윤미향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윤석열 당시의 검사죠. 검사가 내게 커피를 타주면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본투표 사흘 전에 한 진보 언론 매체가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충격적 뉴스 기억나십니까? 이재명 후보 측은 이 뉴스를 대장동의 진실이다. 이렇게 열띠게 홍보를 했었습니다. 이 뉴스 1년 6개월 만에 모두 가짜로 드러났는데요. 그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기한을 좀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심에서 구속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입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예전에 이미 그 배임죄나 이런 걸로 해서 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구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석방이 됐었어요. 근데 석방이 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결국 추가로 지난 3월 달에 기소가 됐는데 추가 기소된 때로부터 벌써 이제 그 다가오는 9월 7일이면 6개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석방해야 되니까 앞으로 이제 수사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 1심에서 구속기간이 경우에 따라서는 원칙은 6개월이지만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1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말을 맞추는 짬짬이라든가 다른 증거인멸을 하지 않아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장님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라고 지금 그 읽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장본인 김만배 씨가 주도한 가짜뉴스가 요즘 장안의 단연 화제입니다. 그 핵심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걸 보면요. 김만배 씨가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말하니까 신학림 씨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었죠.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자,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박 검사가 커피 주면서 커피를 타주면서라는 설도 있어요.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이 주어가 누구냐면 윤석열 당시 검사였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무마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뭐냐? 그냥 봐줬지.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골인시키고. 자, 이 화제의 녹취록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선이 그 각 당에서 경선하는 과정 상당히 중요한 시기였죠. 2021년 9월 15일에 이 녹취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하고 나서 며칠 뒤에 그 언론노조 위원장을 지냈다는 신학림 씨에게는 거액이 입금이 됩니다. 1억 6,550만 원. 네, 네. 본인은 뭐 책값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다루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게 상당히 대선 전국을 뒤흔들면서 어떻게 이것을 하려고 했는가라는 것을 지금 의심하게 할 정도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였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 녹취는 6개월 전에 있었으나 대선이 2022년 3월 9일이었죠. 그 3일 전에 이 녹취가 뉴스타파라는 매체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을 공중파에서 받아다가 쓰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것을 SNS에 여러 차례 게재를 하면서 마치 대장동 게이트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것에 대한 확증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MBC가 한 5곡지 보도하고 네. JTBC도 톱에서부터 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던 게 기억나요. KBS 보도를 했습니다. 네, KBS도 했고. 그러니까 이거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대장동 게이트가 윤석열 게이트야? 라는 인식을 대선 표 찍기 3일 전에 이게 퍼뜨려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언론이라면은 그 당사자한테 확인만 한번 해봤어도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이런 걸 확인을 안 하고 그대로 가짜 뉴스를 전파해서 정말 대선 전국을 이렇게 어떻게 한번 뒤집어 엎어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면에서 대통령실에서는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다. 네. 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됩니다. 그 말씀대로 그 조주영 씨를 만난 김만배 씨가 형이 이 대장동 사건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어가 볼게. 너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라. 대선 끝나면 다 끝이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건데요. 그 얘기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천화동인 6호의 소유주인 브로커 조 씨를 통해 김만배 씨가 가짜 인터뷰를 종용했다는 증언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대선 끝나면 뭘 하든 다 끝이다. 김만배 씨 이렇게 말했다는데 이 의미는 뭘까요? 저는 아찔합니다. 아찔합니다. 결국 지난 대선에 이제 그 당선했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0.73% 정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겼는데 아마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게 된 배경이 바로 이와 같은 김만배의 기획된 가짜 인터뷰로 인한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그리고 후보자 비방 이게 됩니다. 근데 공선법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끝난 데로부터 6개월이 이게 보면 공소시효가 만료인 겁니다. 근데 벌써 1년이 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공선법으로 위반은 수사할 수가 없고 결국 이게 수사하는데 수사를 그 당시에 수사검사가 윤석열 검사였고 이게 조우영 씨한테 와가지고 너가 조우영이냐? 야 커피 한 잔 먹어. 내 더 이상 묻지 않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사건을 무마했다라고 하는 것은 있지도 않은 사건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명시적으로 훼손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그걸 통해 가지고 선거 직전에 지난 2021년 3월 6일 날 지금 이 부분을 밝혔기 때문에 결국 선거에 강하게 지금 개입했는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 김만배 같은 경우에는 대선 끝나고 나면 이미 끝난 상황이다. 한마디로 이재명이 당선되면은 이건 책임도 묻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든 정말 엄청난 스캔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네. 자, 김만배 씨와 이렇게 짬짬이를 했다는 사람, 앞서도 말씀 나왔지만 이 가짜뉴스를 처음 보도한 진보 성향 매체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으로 있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었죠? 그러니까 김만배 씨나 신학림 씨 이런 분들이 자칭 언론인이라고 하는데 과연 기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자라면 그 언론의 본래 목적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법조 브로커라는 명칭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이 신학림 씨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김만배 씨와는 개인적으로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분 사이에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두 분이 자칭 언론인으로서 보시는 분들에게 신뢰를 과연 줄 수 있을까? 이건 뭐 정반대의 얘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절친한 선후배 사이에서 두 분이 서로 짬짬이를 해서 이 대선 전국에 있어서 뭔가를 획책해보려는 이런 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신학림 씨가 가짜 인터뷰를 보도해주는 조건으로 1억 6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검찰이 밝히고 있는데 자, 실씨는 이게 대가가 아니고 뇌물도 아니고 자신이 쓴 책 3권의 값이다. 그리고 뭐 1억 6천 얼마보다 값이 훨씬 더 나간다. 수십억 원어치 가치가 있다 이랬어요. 자, 아까 들고 있던 그 책입니다. 이른바 대한민국 혼맥지도 1권, 2권, 3권인데 어떤 겁니까 이 책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 자체는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라는 걸로 해서 3권이 한 책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게 보면 이렇게 펼치면 옆으로 이게 길게 이렇게 나가는데 지도가 안에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재벌, 언론 이런 분들의 어떤 그 혼맥을 쭉 이어서 있는 것인데 본인은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고 그리고 재본하는 것 자체도 일반적인 어떤 그 출판사에는 만들지 못하는 책이어서 책 만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 100만 원 이상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자체가 이 내용을 보면은 뭐 예컨대 경제신문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검색해 보면 대한민국 혼맥지도, 정관계 혼맥지도는 이미 상당 부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부록으로 많이 주는 거 부록으로 아닙니까? 많이 나와 있는 네. 책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라고 하면서 일반 시중에는 판매되지도 않는 그런 책을 한 권에 5천만 원, 3권에 1억 5천 거기다가 참 어이가 없는 것이 부가세 각 500만 원씩 해서 합계 1억 6,500을 받았다고 하는데 부가세까지 쳐서 받았다는 네, 거예요. 아시다시피 책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 좋아하는 야구장에 가는 티켓 그리고 그 공연장 티켓 여기는 부가세가 면세입니다. 이분들이 말을 맞추려고 하면 제대로 맞출 것이지 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사실 자체도 모르면서 말을 맞춰서 이걸 1억 6,500으로 했다라고 우리가 그 법조인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말씀이 맞다고 하면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50억 퇴직금 받은 것도 정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서적 전문가들은 이 고서나 훈민정음 회례본 같은 거 말이죠. 희귀본 아니면 한 권에 5천만 원이 훌쩍 넘는 책값은 어불성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다른 책들과 비교를 좀 해봤어요. 역대 최고의 경매가를 기록한 그 고서도 자 1926년에 나온 한용운님의 시집 님의 침묵 초판본 1억 5,100만 원. 이거 대단한 책입니다. 그리고 김소월의 그 진달래꽃 초판본 1925년 이거 1억 3,500만 원이었고요. 백석 시인 아주 위대한 시인이죠. 사슴 초판본이
그 절반 정도인 7천만 원. 이건 정말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귀한 책들인데 이런 책들도 저 정도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주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 문학적 가치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사실 뭐 본인은 본인이 쓴 책이니까 이제 그게 뭐 소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나는 이걸 5천만 원 받아도 뭐 정말 아깝다라는 뜻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치면 모든 뇌물죄도 성립이 안 돼요. 네. 이를테면 제가 이걸 뭘 원고를 썼는데 이건 저한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5천만 원을 받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에 기반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현대문학 서적 중에서 역대 경매 최고가가 1억 5,100만 원에 낙찰이 그러니까요. 됐었는데 저 책을 1억 6,50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 값어치에 상당하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았다고 생각할 국민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네.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걸 또 은행에다가 계좌이체로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만 원만 현금으로 받고.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에게 이제 그 고서책의 값어치를 이제 비교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보물책 책 가격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문화재급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는 1억 원이 넘는 책은 유명인이나 독립운동가의 자필본 등 역사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판단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가짜뉴스 사태를 제2의 김대엽 사태에 비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최 변호사님,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16대 대선에 이른바 병풍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과 그 이해창 대통령 후보가 맞붙은 사건에서 아주 박빙인 승부사에서 이 선거 직전에 이 그 김대엽이라는 전직 어떻게 보면은 그 군무원이 그 하사관을 지냈던 분이 이회창 대표의 아들이 병력 비리가 네. 병력 비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회창 그 후보의 부인이 무마했다라는 취지의 남긴 테이프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당시 오마이뉴스가 공개를 했었는데 네. 나중에 결국 그것이 대선 직전에 있었고 이른바 그 병풍 사건의 영향이었는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이회창 후보가 정말 석패했던 그런 사안인데요. 결국 또 좀 황당한 것은 그 사건이 결국 그 테이프가 조작됐다라는 사건이 확인돼서 대법원까지 유죄 확정 판결이 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떻게 된 경위인지 김대엽 씨에 대해서는 사면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거의 비슷했던 사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김만배 신앙린발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발언을 했습니다. 국기문란 행위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국기문란, 대한민국의 국기, 기본이 뭐겠습니까? 헌법에 관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이 바로 선거인데 그것도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리더를 뽑는 그 대통령 선거에서 가짜뉴스를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사건은 정말 말 그대로 국기문란인 것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앗아가려고 했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설령 공직선거법에 있어서의 어떤 그 공소시효는 지났다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자체에 대한 경위, 나아가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금 이와 같은 이 언론 인터뷰가 위조됐다라는 사실을 검찰이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과정 내지 선거 끝나고 검찰이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시효를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권 하에 검찰이 왜 이것을 조사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동관 위원장은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삼진 아웃도 필요 없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동의합니다.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이 언론이라는 미명을 앞세워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일벌백계 차원에서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저께 이제 국회 과방위에서도 그 방통위원장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출석을 해서 장제원 의원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말 이런 경우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해서 이제 폐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들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중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로서 언론의 존재 가치를 흔들게 된다면은 이거는 뭐 폐지하게 되는, 퇴출하게 되는 이런 수순을 밟아야 된다라는 그런 제도를 명칭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의 의중이라면서 이 가짜뉴스 파문에 대해서 희대의 정치 공작 사건이다.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자, 이 가짜뉴스 논란으로 국회에서 논란을 벌이던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거듭해서 이동관 씨라고 불렀는데,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대선 불복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 이동관 후보를 냈을 때부터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 승인해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재가를 해서 임명을 했었는데 결국 그와 같은 어떤 그 뒤끝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고, 나아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민주당의 대선 개입 의혹도 충분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지금 이동관 씨, 어떻게 보면 국무위원회 배석하는 사람까지도 지금 직함을 부르지 않고 실화라고 부른 것 같은데, 결국 남을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자기 스스로 남을 대접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황금률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회의가 되겠습니까?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아무리 말이 험하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직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회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야당이 여당의 어떤 방송위원장에게 누구누구 씨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임명권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죠. 네. 매체별로 그런 거 있잖아요.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꼬박꼬박 전 대통령 아무개 씨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그 네이밍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잠옷 크거든요. 네네.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접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